안녕하세요. 신혜선의 식탁 후아유. 이번 주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한테 이분 응원했어요. 그쪽 당에 있었지만 굉장히 소신 있는 뭔가 정책을 추진하시는 모양도 좀 보이고, 조사해봤더니 이분을 TK 계보를 잇는 막내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나요? 양력이랑 정시문 과정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막내라고 하시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옛날 분들이 볼 땐 막내지만 네. 이분이 58년 1월생이고요. 대학 학번이 76학번이니까 나이가 꽤 많으신 거죠. 60대 중반이 이제 넘어섰네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유승민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그러면 아주 뭐 보수의 뭐 본산, 싫어하는 분들은 뭐 대구 경북 그러면 아우 그 뭐 점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뼈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당쟁이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제하고 맞서서 그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좌우 이념 대결의 시대에 이 대구에서 그 교원 노조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빨갱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구 그러면 뭐 빨갱이 동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해방 직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간단히 볼 수 없는 이 대구 경북의 이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자 아니고 적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이 보수, 이분은 이제 저희가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 개혁 보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가끔은 실용 보수란 말도 쓰는데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이란 말을 가져가면서 그다음부터 실용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나는 개혁 보수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영국의 유명한 보수주의자 학자이자 정치인 에그먼드 버크인가요? 이분을 굉장히 이 보수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보수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보수라는 거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분이 이제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략 200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정치인으로만 23년 됐네요. 비교적 일관되게 그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의 어떤 그런 방향, 노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대구 경북 TK의 적자하면 어쨌든 이분은 거기 출신, 거기 공부해서 거기에다 바탕을 둔, 뿌리를 둔? 선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두 번. 유수호 판사라고요. 제가 정치부 기자 처음 갔을 때 유수호 의원이 현역이셨어요. 저는 30년 전에? 굉장히 훌륭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판사들 알기를 이렇게 자기들 뭐 시키는 일 하는 법률 참모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유수호 판사는 이 정권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판사 생활을 오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 엿을 보고 나왔는데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돼서 집안 형편은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릴 때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니까 내가 살기가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책에도 써놓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아버지와 이제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정치인 유전자가 이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대략 천재라고 해요. 천재. 뭐 대학 입학 시험에서 꽤 등수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DI 연구원을 할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와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구조조정, 뭐 빅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KDI 연구위원인 이 유승민 박사가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강제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정권을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겁도 없죠.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됐다고 하고요. 포항제철 포스코 민영화하는데 유승민 그 당시 연구원이 만든 안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경제수석한테, 청와대 수석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네. 뭐 징계를 먹어서 막 월급도 깎이고, 뭐 거의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KDI를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2000년에 이회창 네, 한나라당 네. 총재를 만나게 됩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글 쓰는 걸 보고, 이 경제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경제 가정교사를 좀 했었고요. 그때가 나이가 2000년이니까 한 58년생이니까 40대 초반인가요? 그렇게 젊을 때인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전격 발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예. 해서 이회창의 오른팔 역할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2004년에 비례대표로 됐고요. 또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또 대구 동을에 출마를 합니다. 네, 네. 참 아주 드문 경우예요. 비례대표를 하다가 바로 보궐선거 재보선에 출마해서 지역구 의원이 됐고요. 강단도 있는 거예요? 그냥 비례대표 쭉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그 이강철 후보라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고, 이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구의 어떤 제야를 예, 상징하는 예, 분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이강철 후보한테 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인 유승민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경쟁이 될 만하다 해서 이제 출마를 했고요. 겨우 이겼습니다. 의외로. 그 당시에 이강철 후보가 굉장히 강적이었어요. 네.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된 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대구에서 쭉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기반 자체를 수도권으로 좀 옮긴 거죠. 내년에 아마 어디 출마를 하면 수도권으로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적자답게 국회의원이 결국 총 5번, 마지막에 낙선했다 빼놓고 5번이나 됐는데, 근데 이렇게 대구의 적자가 그 동네에 이제 배신자가 되는 또 가혹한 운명에 처해요. 네,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 해서 비서실장을 해서 이제 2005년, 6년, 7년 쭉 네, 도와줬는데요.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굉장히 이른바 그 대박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완전히 절반씩 갈렸어요. 이명박파, 박근혜파. 이명박 쪽이 좀 더 세력이 좀 강했는데,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박근혜 비서실장으로서 그쪽을 대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명박 후보의 참모들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논쟁도 하고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도와줬던 분들의 지금 부산시장은 박형준 뭐 이런 분들, 또 들어가신 그 정두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토론을 좀 하자 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좀 불러서 토론을 시켰는데 상대가 누구냐 그래서 유승민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게 너무 싸움닭이라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논쟁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바로 핵심을 파고 들어오고 또 정책이라는 게 주로 경제 관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형준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은 경제는 잘 모르시거든요. 행정이나 정치 쪽은 훨씬 더 많이 알지만 그래서 이 정책 가지고 이제 유승민 하고 논쟁을 하는 거를 꺼렸던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력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그 당시 민주당 계열 쪽의 사람들도 유승민은 박근혜 오른팔이라 우리가 좀 뭐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사람이 똑똑하긴 하다. 사람 자체가. 예, 이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된 보수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판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거죠. 배신자가 된 사건이 이분이 이제 2007년에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하고 약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너무 좀 독선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야당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너무 함부로 만드는 것 같다. 국회 어떤 입법 테두리를 벗어나 시행령은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건데 왜 국회에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이 배신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는 말을
온 국민 앞에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배신자가 됐고요. 당내에서 유승민이 잘못한 건 없는데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저렇게 펄펄 뛰고 화를 내는데 미안하지만 그만둬달라 해서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배신자가 된 거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그 직전에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늘릴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세금도 좀 올리고 복지도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아니 이거는 대통령의 영역이지 왜 그 일개 원내대표가 무슨 중부담 중복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기분이 나쁘셨죠. 이게 사실은 누가 배신자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제민주화를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 노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옛날 좀 약간 그 꼴통 보수 쪽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중부담 중복지 그게 경제민주화 노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승민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을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찍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배신자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 이게 이제 분위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은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이 그림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TK의 적자에서 TK의 배신자로 한순간에 전락해버렸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유승민 전 의원님 좀 좋아하고 지지하신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맞아요. 실제로 좀 약간 진보적 성향,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안 됐다.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인데 왜 유승민 전 의원을 저렇게 못 살게 분야해서 그분들을 더 많이 지지하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이 보수 쪽에서도 꽤 높은 등수가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서 높게 나오는 그런 유승민 전 의원이었다. 그분이 요새 이제 이렇게 자꾸 깐죽대고 비아냥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책적으로 해야 될 말들을 그냥 훅훅 던지는 이제 약간 직설적 화법을 주로 구사하시는 모양이에요. 청와대 얼라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또 막 혼나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빠했다고요. 청와대 얼라들, 그러니까 이게 그쪽 사투리인데요. 얼라,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을 욕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욕한 건 아닌데 아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고요. 이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직설화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도 그래서 기자들이 좋아해요. 말을 애둘러하지 않고. 예, 그렇죠. 또 이분은 특징이 오프 더 레코드를 잘 안 겁니다. 말을 못하겠으면 미안하지만 나 이건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인데 그 이제 윗사람 한번 좀 잘못 들이받았다가 그 하극상 사건으로 TK의 배신자가 됐고 아직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하셔요. 19대 대통령 선거. 뭐 보면 토론에서도 끝나고 나면은 그 선호도나 인기도 잘했어 할 때 늘 A뿔 1등 이랬는데 사실은 지지율은 뭐 좁혀지지도 않고 그래갖고 탈락을 했다고 하죠. 2017년 대선은 사실 그 문재인 후보가 당연히 당선되는 그런 선거였고요. 그 당시에 촛불연대가 됐다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 네 분이 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해서 공동 정권을 만들고 그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그 법을 바꿔나가는 이런 연대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2022년 대선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죠. 그때도 굉장히 토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수 쪽 유권자들은 뭐 윤석열 또는 홍준표 쪽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강 사이에 치여서 후보가 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 이기는 사람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끌어안으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안 돼요. 되고 나면 지분으로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대한민국. 정치 세계에서 안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약간 약점이기도 해요. 젊을 때부터 이 권위에 잘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으냐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 때 토론을 하면서 그 무속인 얘기를 하는 거죠.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유승민이 많고 뭐 선배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때 이제 부글부글 쌓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 경기지사 출마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참모인 김은혜 홍보수석을 내보내서 유승민 전 의원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복수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못한 내용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괴로워하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류를 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차라리 이준석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승민은 아마 어려울 거다. 공천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TK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적자로서 성장했는데 결국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거기에 큰 세력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나니 이분의 사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빛나지 못하는 거죠.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정치적 생명 회복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뭐 정치가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정치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데요. 네. 좀 제가 약간 이상하게 표현을 한다면 신이 인간한테 모든 걸 다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승민처럼 똑똑하고 정책적으로 뛰어난 사람한테는 또 강한 자존심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타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야 결국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좋아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고. 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은 그런 까칠함이 없으면 유승민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승민 전 의원의 강점이자 약점이 굉장히 올곧은 선비 이런 성향인데 현실 정치하고는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본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 뭐죠? 낙동강 중진들 어쩌고 얘기 나왔을 때도 아니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은 바보냐. 우리 지역구에서 오래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한 사람 뽑지. 여기가 무슨 너네 맘만 나면 나오면 되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다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러는데 유 전 의원도 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죠. 없는데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좀 중도 성향, 약간 진보 성향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후보가 누가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지역을 잘 선택하면 그나마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면 틀림이 없죠. 네. 평판이 나쁘지는 그럼 않은 거예요? 도덕적인 논란도 저는 별로 기억에 안 남는데. 네, 없습니다. 이분은 뭐 돈 문제나 뭐 성적인 문제 가지고 뭐 무리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같이 대화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식사도 해봤는데 상당히 매너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수 좀처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자로서 오래 하셨던 기자로서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유승민 같은 경제정책 전문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장래 또 미래 비전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런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면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예. 이 상황이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스타일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냥 가자 이런 스타일을 국민들이 원하면 그런 사람이 그냥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함부로 자기 스타일, 자기 정체성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유승민 같은 그 괜찮은 정체성과 이념, 노선을 갖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받고 선택받는 그런 굉장히 고급 정치 같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 저에게 올까 지금만 봐서는 영 비관적이긴 한데 예,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예, 이번 주 후아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